예,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그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하는 의의하고 또 법안 발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참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또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왜 필요한가 이렇게 그 제목이 있었지만 사실은 왜 필요한가가 아니고 이제는 이미 왜 필요한가는 끝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토론자와 발제자 있으신데 지금 발제하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매우 참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좋은 그 발제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별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토론회가 1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도 또 말씀하실 기회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발제자님들의 그 쓰신 그 논문의 양으로 볼 때는 참 몇 시간을 드려도 부족한데 15분 정도로 한정해서 드릴 테니까 15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월남전 참전자 보상 특별법 제정 당위성 연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용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용호 박사님은 저하고 참 보훈학회 활동도 같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참 정정 하나 해드릴 것은 제가 보건학교 현재 회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금년 이제 1월 1일부로 후임자한테 인계를 해서 현재는 전 회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최용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요 화면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이 화면 이게 지금 실방송이기 때문에 네. 요 화면 요 빔이 먼저 나가야 네, 좋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월남전 참전자 보상 특별법 제정 당위성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근무 수당과 전투 수당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연원과 배경, 경과, 결과까지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팜플렛에 구체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팜플렛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19쪽 제3장 해외 근무수당 및 전투수당 지급 논쟁과 검증 및 분석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해외 근무수당을 국가가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국방부 정책실장 주관하에 제가 조사 책임자로 임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첫째, 미국이 지원한 해외 근무수당의 일부만 참전 장병에게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건설사업에 전용했다. 두 번째,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 그런 내용과 시민단체에서는
한국군의 해외 근무 수당이 다른 참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간을 5분을 더 줄였기 때문에 제가 20분을 준비했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증, 한국군 해외 수당이 우방국보다 낮았는가, 이 문제를 검증을 하는데, 이 내용은 1964년 7월 44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1963년 군인 보수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해외 근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료지원단 파병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태국군, 남베트남군 봉급을 기준해서 일일 기준에서 대령은 7달러, 1등병은 60센트로 계급별 해외 근무수당을 산정을 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너무 높다, 특히 또 상우 하박이다, 상급자는 높고 하급자는 너무 낮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대령 6달러 50센트, 1등병 1달러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지원단을 파병하면서 이 돈을 우리가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이 대신 내달라,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당 1불이면 된다, 완대이 완달러.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다 협상을 할 때 우리는 계급별로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해외 근무수당을 관철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했던 그 선례를 기준을 해서 나중에 필리핀, 태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필리핀, 태국이 비슷한 해외 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필리핀, 태국이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봉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필리핀이나 태국이 미국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 그거는 가짜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해외 근무수당을 기간 산업에 전용했느냐, 이 문제는 미국이 지원해준 금액의 총액을 따져보면 압니다. 지원한 금액은 기준액 곱하기 계급별 파병 인원,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당시 기준액 나오죠. 대령 6달러 50센트, 1등병 1달러. 그러다가 나중에 구사단을 파병을 앞두고 브라운 각서에서 하사 1달러 50센트를 1달러 90센트로, 1등병 1달러를 1달러 35센트로 인상을 했습니다. 꼭 확실하게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 기준액 곱하기 계급별 총 전체 파병 인원, 그러면 총액 나오죠. 그 총액을 가지고 매월 단위로 결산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부대별로 일일이 다 인원수를 곱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빼고 해가지고 그때 수작업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월별로 계산을 해서 용산에 있는 미군 사령부하고 결산을 봅니다. 매월 결산을 받습니다. 이 자료가 필름으로 지금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미국이 우방국에 지원한 돈이 이렇게 허투루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원한 금액과 한국이 받아서 장병에게 준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금년 2월 월간 조선의 한반도 연합회 주장으로 정부가 전투 수당을 별도로 받아서 챙겼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 상원에서 어떤 한국군 추가 수당 지급 중지안이 통과됐다는 외교부의 어떤 자체 보고서를 근거자로 제시했는데, 미 의회는 행정부가 어떤 자의적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부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나는 이런 협상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브라운각서 합의 시에 어떤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브라운각서 합의의 배경과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운각서 수교 자체가 이건 엄청난 타격 조치입니다. 구사단을 파병하면서 한국이 미국 보고 너가
지원을 약속하는 한국의 안보 경제 지원 약속을 문서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러스트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이게 사이밍턴 청문회, 즉 1977년도에 미 외교위원회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호된 추궁을 받습니다. 이 근거가 확실하게 나 있습니다. 이면 계약이나 미국이 지원한 금액을 전용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밝혀냈을 겁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그 문재인 수석 주관하에 제가 보고를 다 했는데 그때 전투수당의 문제는 크게 부각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투수당의 문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사실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들도 전투수당과 해외수당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2002년도에 지만원 박사가 쓴 저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 소위의 전투수당은 152달러였지만 32달러는 정부가 가져가고 120달러만 줬다. 이 얘기 이렇게 썼는데 이분 자체가 전투수당과 해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152달러는 얘기는 자기 보험급 32달러를 더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급까지 합해가지고 한 얘기를 해외 근무수당은 110달러가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내용을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각서 관련 문서를 그때 보고하고 나서 100% 다 공개하고 나서 해외 근무수당 의혹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투수당의 문제가 전투급여금 명칭으로 해서 지금 현안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수당 문제는 1963년 5월에 제정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한 전투수당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급이 지금 안 된 것이죠. 그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문제는 2015년 10월 15일 날 국회에서 이현주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전시 사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 정부 답변에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모순은 뭐냐? 군인보수법 17조의 전투수당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입법 부적의 모순. 두 번째 모순은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전시 사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평등권의 모순. 세 번째는 정부는 1969년까지 군인보수법 17조를 근거로 해서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대미 협상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국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준의 모순. 세 가지인데 이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정근하 선생님 계시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도에 판례가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관계법, 전시공무원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과 연계해서 거기에 전투수당의 문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가 아니다. 그래서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그런데 군인보수법에 관한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대통령령인데 그게 해외 근무수당에 관한 령을 2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65년도 1월 27일 날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다가 전투수당에 관한 얘기를 한 줄이라도 써야죠. 그러면 전투수당은 비밀이니까 비밀관계법에 명시한다. 라고 한 줄을 써 넣었어야 입법 부작위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법률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군인보수법에 관한 내용은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한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전시관계법에 명시를 해야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행정법원이 그렇게 판례를 냈는데 저는 행정법원 판례가 잘 못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법원이 그렇게 했다면 위헌 심판으로 가야죠. 두 번째, 베트남은 전시, 국내는 전시 사변과 다르다. 이 얘기는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낼 때
월남 공산주의 위협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6.25 당시 자유우방의 집단 방위 노력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과 다른 거예요. 다음 파병을 할 때 국회에서 베트남 장병의 전시 복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 내용과 같이 파월 장병의 전시 복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응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또 병역법, 군 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보수법 등의 전시 복무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은 분명 다른 전쟁이 맞죠. 그러나 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의 목숨의 가치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게 평등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위헌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정부는 군인보수법 17조를 근거로 대미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에서 정부는 파월 장병의 전투수당 반영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군인보수법 17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전투수당은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귀국군 보수법 17조의 전투수당은 귀국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과 협상에서는 17조가 맞고 국내에서는 17조가 적용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파병장병의 기여도와 보상법 제정의 당위성입니다. 파병장병이 한강의 기적을 부르는 원동력이 됐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한 겁니다. 그 배경에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브라운 각서가 어떻게 나왔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이 뭐냐? 첫째 1순위가 뭐냐면은 주한미군 2개 사단 계속 둬라. 그 다음에 국군 현대화 해달라 하는 안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관심사항은 뭐냐? 대한민국 수출 좀 하게 해달라. 기술 개발해달라. 차관 달라 하는 경제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가서 파월 장병의 안전, 처우 개선, 복지 증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대한민국 안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경제 발전 필요 없어. 우리 무조건 파월 장병의 안전, 처우 개선, 복지 해줘. 이렇게 협상했다면은 전투수당 반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했다고 봅니다. 자, 대한민국은 파월 장병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파월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을 차리라고 믿습니다. 보상특별법 제정의 효과는요, 참전 노병의 명예선양과 자부심 고취,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지만은 보다 큰 효과는 미래 세대에 대한 실증적 안보 교육 효과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투수당의 지급 관철을 위해서 정부 착취에 반한 이런 등의 강성 구호는 국민의 우호적 여론 조성과 국가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투수당을 대신하는 포괄적인 보상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참전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호 박사님께서 논문에서 베트남 파병에 관련된 참전군인의 해외 근무 수당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투 수당하고 해외 근무 수당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도 명료하게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급됐던 과정 그것이 결정되던 배경도 소상히 알게 돼서 매우 뜻깊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내용 중에 당시 국무총리께서
월남은 전쟁터지만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전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은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곳이 우리나라가 전쟁터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파병된 군인이기 때문에 전장터로 파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간 군인인데 그것은 야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전쟁터가 아니다. 그래서 수당 안 준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지적이 돼서 그 전투 수당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가 크게 약해질 수 있는 반박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월남전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많이 거둔 것은 뭐 익히 잘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만 그 1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을 막 기치로 내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1억 불 수출하는 것이 나라에 아주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것처럼 느꼈는데 그 당시에 월남에서 그 파병됐던 군인들이 한국에 송금한 게 이 자료 보면 현찰로 2억 불입니다. 현찰로. 그러니까 현찰 2억 불이 송금이 됐으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저 외화가 없을 때 국가가 그 달러가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 다른 나라가 아무 교역을 못 해요.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려면 돈을 줘야 사오는데 우리나라 공장을 돌리려면 원료를 사와야 뭔가 돌릴 거 아닙니까? 원유를 도입해야 되고 뭔가 다 사와야 되는데 사올 수 있는 돈을 못 줍니다. 그러면 그걸 사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경제가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외화가 좀 부족했을 때 우리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지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완전히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황소가 들어오는 것도 그 아주 이상이죠. 그런 경제 효과가 들어왔던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국민적 자긍심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900여 회 외침을 받았다고 매일 하고 전쟁터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싸울 때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하는 전쟁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어쨌든 외국의 전투에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것에 어떤 자유와 정의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그 국민적 자부심 이것도 월남전의 커다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 조명이 돼서 이것이 특별 보상을 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 이용재 박사님. 저 토론은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 먼저 듣고. 예. 그렇지. 참전 유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 최용호 박사님께서 그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당위성에 의해서 그 보훈과 사회보장 그리고 그동안 특별보상법들이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중간에 두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참전했던 그 장병들이 오직 그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월남으로 이제 그 파병을 가서 정글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그 어떤 전투 급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약 2만 3천여 명의 그 무공 수훈자를 배출했고 또 그 미국 훈장 수훈자도 2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조건에서도 그 빛나는 전투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원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그 희생, 봉사, 헌신했다는 어떤 일념으로 이렇게 참전 사실을 갖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6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싸웠던 그 57년 전에 싸웠던 월남 참전자의 피와 땀이 오늘날의 그 부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할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상특별법이 진행되었던 특수임무유공자, 그 다음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동의대 사건 등 주요 정부에서 진행했던 이런 보상법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이론이 나오는데,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그 중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제도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하단에 보훈 보상제도의 그 어떤 이론적 측면을 봤을 때, 보훈은 국가의 어떤 그 공동체적 존립 유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하여 어떤 보답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6페이지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국가 보상 이론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국가 공헌 이론, 애의 보상론, 형평성 이론 등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보훈보상제도는 보훈 그 법률 16개, 대통령령 15개, 그다음에 총리령 16개에 근거해서 1952년에 전몰군경과 상위군경연금법 제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보훈급여금이 보상금, 수당, 그리고 수시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의 종류에는 보상금의 어떤 부가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개별 수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57페이지에 그 자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보훈 대상자 크게 분류했을 때 10계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참전 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은 유족들에게 어떤 그 보상이 없습니다. 그림에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앞으로 보훈 대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전망해 봤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그 현재 그 보훈 대상자가 8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0년 후 2050년에는 현재의 6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월남 참전자,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 70에서 80 또는 90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생명표 곡선이 그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대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단지 몇 분만 이렇게 생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조그만 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표와 그림을 보게 되면 참전 유공자의 그 가구원 소득이 다른 보훈 대상자보다 가장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서 3년 주기로 그 보훈 대상자에 대해 생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조사한 것으로서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올해 다시 그 실태 조사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데이터가 다시 조금 이제 갱신은 될 겁니다.
그래서 61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국가보훈제도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여러 가지 표, 이제 분류한 비교한 표가 있는데 국가보훈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보상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어떤 대상자의 기여라든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우리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선행연구들이 과거에 쭉 몇 차례 있어 왔는데 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다음 13년도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도 9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여기서 주요한 내용들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크게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그런 것들을 요약하면 한 4번 정도 있었다.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월남전 참전 결과에서 우리가 월남전 참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월남전 참전 어떤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어보았지만은 그냥 어떤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렇게 여기에 기술을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전력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참전 배경에서는. 그리고 참전 경과는 우리나라가 67년부터 69년 사이에 65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병력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참전 결과로서 6만 4천여 명의 연합군이 이렇게 전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5,099명이 전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 봤을 때 군사적 측면에 봤을 때 미국의 일방적 통제국에서 벗어나서 어떤 제한적 통제국으로 이렇게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도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월남 참전으로 획득한 미국의 원조와 달러가 한국의 어떤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타 특별 보상특별법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 법률은 25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이렇게 제정을 하였고 그동안 약 9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 적용 대상 및 배제자는 먼저 적용이 있어서 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물론 각 군별로 약간씩은 일자는 좀 상이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배제자는 어떤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된 사람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 해서 월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살펴보게 되면 보상금은 크게 68페이지에 보상금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69페이지에 공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금이 있고 공로금에는 다시 기본 공로금, 가산 공로금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7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특별 공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외에도 특별 1호금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특별 1호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유족들한테는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지급액의 한 80% 정도 그 다음에 부모님께는 한 90% 정도 지급을 했고 반계 혈족인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약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했고 다음 72페이지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이 법은 2018년도에 1월 달에 제정이 돼서 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2002년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과 싸우다가 전사한 전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보상금 기준은
그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577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신청 기한을 주었고, 그다음에 73페이지 3번하게 보게 되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적용 대상자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봤을 때 우리 일반 상해보험에서 그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그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시효를 보게 되면 그 지급 신청은 6개월을 갖다 부여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시효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1989년도에 그 동의대 그 학내에서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 경찰과 경찰이 이제 투입돼서 했는데, 이때 그 진압하던 그 어떤 전투 경찰과 어떤 순경들이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분들한테도 이제 뒤늦게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 기준은 공무원 전체 소득의 그 월액 평균에서 10분의 442에 해당되는 어떤 상당한 금액을 이제 결정해서 지급한 것이고, 또 그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세 개 계층으로 구분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효를 3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고, 76페이지 시사점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법은 2004년도에 제정을 해서 보상도 아주 그 다양하고 또 이 보상 기간이 54년이기 때문에 아주 그 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은 2002년도에 사건이 발생해서 16년 후인 2018년에 이제 제정을 했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은 1980년에 사건이 일어나서 2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보상은 1989년에 사건이 발생해서 13년 후인 2012년에 그 보상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보상 법률들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월남 참전자 보상 특별 법안을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작년에 그 윤상현 의원이 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참전군인 적용 대상자라든가 쭉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단 쪽에 참전 기간 인정 범위를 현재는 참전 유공자 애우법에 따라서 그 73년 3월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그 국회에서 그 어떤 그 민간인 구출 작전이라든가 월남 폐망일까지 이렇게 그 월남 참전 기간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발의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보상금은 그 당위성으로서 이제 앞에서도 언급된 것이지만은 군인 보수법률을 그 제정을 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인데 그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뭐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서 보게 되면 참전국에는 언제든지 포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전국은 당연히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상금 지급 순위로서 그때 당시 미군한테 그 공이 지급했던 월 65달러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선은 지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65달러 정도 선을 제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83페이지 하단 쪽에 오늘날 그 대한민국이 부와 풍요를 누리면서 경제 대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월남 파병은 5천 영상에서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당사자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휴유증으로 해서 시달리면서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곁을 점차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그 특별 보상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그 이어졌으면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월남전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타 보상 특별법에 대한 것도 이 기회에 잘 연구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그 회장님과 월남전 참전자회에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경제적 효과하고 군사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월남전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중동 건설 현장도 가고 다 했는데, 혹시 중동 건설 현장 갔을 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동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대만에서도 이미 진출했었고 일본에서도 진출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는데 외국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현역 부대가 온 줄 알았답니다. 현역 부대 장병들이.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적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인데,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긴 그래서 짧게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해외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어떤 자긍심, 자신감, 이게 오늘날의 K-팝 한류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이제 월남 참전자들의 어떤 이것이 뭐 보상이 필요한가 이런 세미나도 물론 하시고 합니다만, 동시에 또 세미나에서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함으로써 있었던 어떤 그런 효과들에 대한 또 세미나도 또 하신다면, 그것이 더 부각돼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더 값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디 연구 용역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상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는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보상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훈이 제대로 될 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도 이런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또 공감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자 두 분께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5분밖에 못 드리는데, 먼저 이종효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종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의 토론 주제인 월남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놓고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전의 역사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베트남 파병은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대규모 또 장기간의 유일한 해외 파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부터 멀리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올라가지는 굉장한 거리가 있죠.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된 첫 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가 그런 관점에서 군대를 파견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지요. 우리나라를 본다면 조선시대에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좀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우리가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교훈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프랑스나 이제 미국이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프랑스나 영국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할 때 전투병을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한국은 말하면은 그 참전했던 8개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그 전투 병력을 많이 보유하고 유지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파병 그 효과를 간단히 조금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월남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GNP 국민소득은 76불 정도였다고 그래요. 76불. 그냥 뭐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3만 불 시대에 그 76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한 그런 그 느낌이 생기죠. 그렇게 참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그런 그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전 파견을 갖다가 계기로 해서 국격 상승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파워를 통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 우방과 함께 국위도 선양하고 또 국제사회 신의와 허회도 돈독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됐다는, 큰 토대를 이루었다는 그런 파병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1964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파병을 했던 그 64년부터 우리가 월남에 철수를 했던 73년까지 기간은 사실은 그 경제개발 계획이 아주 그때 굉장히 그 우리 국민적인 그 관심사였고 경제개발을 실제로 이루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한 그 계획이 있었던 때이고 72년도에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개발 계획과 경제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 발전은 연평균 8%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참 대단한 그런 국운 상승의 그런 말하면은 시기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성장 개발을 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바로 월남 참전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조금씩 좀 줄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당한 예우와 보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 군인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박탈과 다름이 없는 그런 불법 행위가 이제 종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적법 절차에 의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보상법을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놓고 나갈 수가 없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참전 군인에 대한
그 급여를 이제 지급하는데 그 지급 근거가 이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 보수법 제 17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그 브라운각서 내용이 있는데 그 시판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군인 보호수법 17조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전투에 종사하는 자는 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그 개인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떤 논란이냐면은 이게 이 지금 규정이 있긴 있는데 63년 5월 달에 제정된 이런 그 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 법문안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그대로 평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전시나 사변 등 이랬는데 전시. 이 전시가 국내 전시만 해당되는 것인지 국외에서 벌어지는 전시도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용어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그런 그 법문안이 뭔가 불비되고 미흡하다는 것이죠. 제대로 현실 그대로 그 현실 상황을 법 문헌에 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뭐 법률 용어로 이제 보충이 필요한 거라 해가지고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정 입법 부작이나 아예 법률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결론을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브라운각서 내용도 현재까지는 그 전투 수당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확실한 근거가 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산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그래서 다소 여러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하나 밝혀가지고 투쟁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특별보상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장 큰 방법이고 또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인데 여태까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입법 개선 명령이라 하는 그런 제도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이런 그 특별보상법을 만드는데 물론 국회에서 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겠죠. 그 헌법소송법들도 구제 수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박사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보니까 준비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시간을 너무 조금 들여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안금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복지사업 중앙회 복지사업국장 안금도입니다. 이번에 토론회로 참석했습니다.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월남전에 참전한 지 벌써 예, 57년이 되는 시점에서
30여만 5천여 우리 참전 전우들의 간절한 소망과 수건을 담고 해결하는 방안을 아주 찾아내는 아주 매우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좀 포괄해서 우리 보상특별법을 만들 때 과연 어떠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시켜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참전 전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건사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남 참전자는 32만 5천 명이 참전을 했는데 34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자가 19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76세입니다. 결국은 우리 참전자의 40.8%가 벌써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멀지 않아서 곧 50반 이상이 금방 세상을 떠나고 앞으로 이 얘기는 우리 참전자 본인들이 생전 시에 정부로부터 보다도 확실하고도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시급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그 법의 시급성, 재정의 시급성과 문제 관련해서 제기를 할까 합니다. 또 매월 사실 저희들이 월 34만 원이라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금액이 우리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로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수준인가 하는 걸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앞서 그 발표된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전체 보험 대상자 중에서 가장 생활소득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사는 상태도 어렵고요. 심지어 보건교육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80세 이상 고령 참전자 78%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세계적으로 빈민국으로 전락한 이 나라를 우리 월남 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해서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연금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유공자로서 자긍심에 상당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호주나 뉴질랜드, 태국 같은 참전국의 예우 지원 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도 있고요. 또 다른 그 세월호 피해자나 5.18, 4.3 사태 피해자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더욱더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남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 많이 들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월남전 참전은 동기가 어쨌든 그 당시 시대적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전을 하셨고요. 또 그 희생과 피와 땀과 대가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도 뭐 67억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또 차관 자금을 더해서 한 13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 고속도로를 닦은 비용 뭐 예산이 뭐 1억 몇천 달러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보상과 법 제정과 또 앞으로 진상규명 관계를 두 개의 트랩을 가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하고 보고되었던 바와 같이
전투 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 수당은 생계 유지비지 전투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투 근무 수당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할 문제 같고요. 다만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이 지금 연령이 76세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국회의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안에는 특별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말로 노후에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둘째는 우리 보상을 하는 수준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군인 모습뿐만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준 전투근무 수당 수준을 할 것이냐, 경제 발전에 의한 광의 개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보상 문제는 경제 발전 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그 참전에 관한 뭐 판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헌법적 기해석이 필요하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새로운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토론 두 분이 계셨는데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그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두 분 정도 들을 텐데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지금까지 발제나 토론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완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시진 말고 새로운 어떤 제안이거나 또 어떠한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셔야지 여기서 이미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1인당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1분 30초에 그 말씀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남지부장 보여줍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서 마음은 바쁩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가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의 전우들 사회에서는 쟁점을 정리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당시 정권이 우리들의 급여를 편취를 했다, 횡령을 했다. 그리고 전투수당을 미군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 일부 세력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증오감까지 느낄 정도의 반정부 투사로 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영 박사님의 발제를 보면은 우리가 전투급여를 해외 근무수당을 국가에서 편취한 일도 없다. 제대로 지급했다. 그 다음에 전투수당도 원래 미군들이 장사병 공이 65불씩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똑같습니다. 69년 4월 21일 날 전투수당 좀 달라고 우리 정부에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69년 4월 달에 그렇다면은 그 전투수당도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우리 급여를 횡령한 것도 없고 전투수당도 미군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줌으로 해서 우리 월남전 전우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해소되고 이와 같은 쟁점을 오늘부로 정리한 의미가 있는 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최 박사님께 딱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미 2004년도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문재인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현재 대통령께 이 사항을 고상히 보고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박사님께서 있으신 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것만 말씀. 그 다음에 이용재 박사님께는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65달러씩 그 보상금 지급 수준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17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1,765달러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 금액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됐던 아직 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아닙니다만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보상금의 산정 수준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두 법안이 조문이 서로 상충되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하위 시행령의 위임함으로 인해서 이 집행의 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보상법에 상한이나 사한을 명시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 보상금 지급 심의원에서 심의를 그 상한과 하한의 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안을 좀 내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두 분, 한 가지는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더 이상 조사 안 해도 될 정도로 자신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용재 박사님께는 이 시행령을 물론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서른 의원님이 가버리고 안 계시니까 저희들의 의견으로 좀 내주시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주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또 한 분, 네, 저쪽 뒤에. 모든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대구 지부장 안형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 상원회에서 72년도 미 상원회에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전투수당을 못 준다, 우리 봉급도 못 준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럼 70년도 6월 달에 신문에 대서특필하니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월요일 날 긴급 국방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모든 국방위원 회의를 정내혁 국방장관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 여기에 전투수당 및 모든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나온 국방 긴급 회의를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발제자님이나 그 법안 심의하는 데서 보시고 법안을 심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모든 게 우리 최영호 박사님이 조사했다는 게 그런 조사하고는 완전 별개적으로 한국군은 전투수당을 70년대 미국에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안 줘요, 안 준다. 왜 미국보다 더 주냐? 한국군한테. 이렇게 신문에 미국 지상의 신문에 많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사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좋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서른 국회의원님과 이화정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추진하는 두 가지 법이 하나는 전투 근무 수당을 어떻게 전원에 돌려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참전 유공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얼만큼 예우를 해줄까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전투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지 못했으니 보상해 주다가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건 전투수당을 받자는 얘기도 아니고 보상을 받자는 얘기도 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국가에서 규칙 세우가 있으면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상 문제는 세계의 참전 국가 중에 미국은 1인당 210만 원, 호주는 220만 원, 그다음에 태국은 205만 원, 필리핀은 180만 원씩 참전 유공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민간 한국인한테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기준은 외국의 똑같은 얘기 액수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예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지금까지 전 정부를 보면은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나 법적 해석이 어떻게든지 안 주게 되는 뜻에서 해석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근무 수당은 지불하려면은 국내 전쟁이지 해외 참전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1963년도에 군인 보수법이 제정됐는데 우리가 1965년 이후에 전투병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법 제정 당시에 전투 근무 수당을 제정할 때는 우리가 위험한 전쟁터에 참여해서 목숨 위험 수당 쪽으로 주는 게 전투 근무 수당입니다. 해외 근무 수당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 개발에 기여한 점도 있고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유공자 대우를 하면서 지금 기초금 30만 원에 34만 원을 대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참전 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이 노병 참전 전우들 위해서 예우하겠다는 법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전투 근무 수당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드시고 애쓰시는 그 30 국회의원님이와 이런 점을 관점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참전 유공자한테 어떻게 예우를 할 거냐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참전 후에 종전 후에 30년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제처에 해석 의뢰를 할 때는 뭔가 어떻게 안 주기에 대한 뜻으로 해외 참전은 해당이 안 되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점을 이 토론을 통해서 진상 조사를 하면은 왜 어떻게 안 좋은 날을 밝혀질 겁니다. 요걸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법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플로어에서 그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더 많은 분들로부터 말씀 청해 듣고 싶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우리 참전자 회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잘 또 취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발제하신 두 분께는 한 2분씩 보충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 박사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토론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만 드리고 질문을 안 해주셔서만 너무 성을 보냈습니다. 고효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국방부에 근무를 하면서 국방부의 자료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가 국방부에서 퇴직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현재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어떤 쪽에 서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전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지금이라도 전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국가가 미국에서 받은
전투 수당을 떼먹은 게 있나 없나? 없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뭐 한반도위원회라든가 이분들도 물론 나름대로 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견해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또 제가 공부해온 자료에 의하면 저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석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들을 그렇게 정부가 미국에서 받은 돈을 떼먹은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디 그 구멍가게에서 이루어지듯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쉽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미군 사령부가 주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국에 준 자금을 미군 사령부를 통해서 100% 결산을 합니다. 꼭 그런 결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 결산 자료가 다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결산 절차를 필히 거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금을 빼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정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부가 어떤 기업과 미국의 기업과 또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어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전투 격려금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휘관들에게 엄청난 돈을 줘요. 그게 전투가 끝날 때마다 그 전투를 하고 했으니까 그 장병들을 격려하도록 하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금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다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자금들 뭐까지 따지지 않고 이 전투 수당, 해외 근무 수당 이런 자금들을 정부가 임의로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 돌려 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열정은 뭐 아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박사님. 예.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상법의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시한 그 65불은 당시 미군에게 미군 그 계급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그 기준을 해서 우리 파병했던 장병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최하한 기준선을 갖다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 법률에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 이 정도만 명시를 해주고 그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그 어떤 그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최하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그 시행령을 제정을 할 때 잘 그 염두를 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다음에 전투근무수당 세 번째로서 이것을 보훈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냐, 다음에 아니면 그 이런 전투근무수당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그 전투에 그 참전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소득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그 보완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그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남전 8년 8개월로 전체적으로 참전을 하신 분도 극히 아주 드물겠지만은 혹시 있다 할지라도 8년 8개월을 당시에
전투 기간이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하더라도 연금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어떤 그 일반 의무로 가신 분들은 여기에 그 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금액이 참전 수당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대단히 그 34만 원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그다음에 현재 그 참전 명예 수당은 현실화 좀 해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받는 그런 그 기초 연금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해서 그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제자 토론자 말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영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은 영웅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대우를 받는 것은 2가지의 방법으로 하죠. 첫 번째는 그 예우를 통해서 명예가 고양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이제 우리 과거 우스갯말로 이순신 장군께서 왜 그렇게 성웅이 됐느냐 하는 말을 난중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많이 안 쓰셨다면 그 이후에 연구도 잘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어디다 잘 붙이느냐. 여러분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 이것은 매우 좋은 의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살려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국가에 크게 기여한 어떤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발굴도 하고 부각도 해서 우리 이화정 회장님을 비롯한 월남전 참전자회가 회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예롭고 더욱더 가슴을 펴고 사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뭐요? 됐습니까? 네. 다시 할까요? 진행. 장시간 동안 여기 계신 우리 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밖에서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들어오신 우리 32만 전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훌륭하신 패널 분들께서 이런 실질적인 얘기 또 뭐 학술적인 얘기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월남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싸웠고 국가의 명을 받아서 싸웠고 또 우리는 미국에서 주는 7,800달러의 돈을 90%를 못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패널 분께서는 뭐 학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아까 사실은 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제가 회장으로서 이 공청회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허나 방금 가신 우리 그 서른 의원께서는 분명히 우리 32만 5천 명의 명예를 아시고 또 우리가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시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과 예우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오늘 긴 말씀은 안 했고 토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밖에서 시청하시고 전국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존경스러운 전우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중앙에는 여기 계신 임원분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끝까지 우리 특별법 보상을 받는데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단결! 네, 이상으로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